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의 역사는 1913년부터 시작됩니다. 1913년에 금 본위제로 화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금값은 1온스당 20.62달러였습니다. 95년이 지난 지금 1온스당 2,900불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4, 5년 전부터 가파르게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4만원, 5만원 했던 것 같은데, 한돈에. 지금은 50만원, 60만원 하지 않을까. 돌 선물 하기도 좀 부담스럽죠. 금은 배당도 주지 않습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보관 비용이 듭니다. 관리 비용도 듭니다. 그런데 금은 선호하죠. 그것은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라고 봐야 되죠. 달러, 엔화, 기타 자산을 평가하는 화폐, 그런 것들이 불안정할 때 금값이 보통 오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에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거로 해서 1971년부터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55년이 지났죠.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1990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 소련 위성 국가들도 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되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죠. 소련, 동유럽, 그리고 비동맹 국가였던 아프리카, 인도, 남미, 중국.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거나 그 틀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달러를 무역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달러를 원하는 달러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죠. 미국은 대량의 달러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모기지 사태로 발생된 세계 금융 공황이 왔을 때 버냉키 연방의회 의장이 3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플레 없이 수습이 됩니다. 그때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를 절상을 해라. 버냉키
의장이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많은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그것을 다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 붕괴와 중국이 세계 무대로 나와서 다 흡수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옐런 재무장관이 많은 달러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선거 전에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미국이 그나마 여유 있는 부분이 금이죠. 67조 원. 지금은 올랐으니까 70조 달러 되겠네요. 그리고 MMF라고 하는 7,700조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국민들이 또는 외국의 펀드나 개인들이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 MMF까지 옐런이 사용을 했어요. 단기채 발행하는데 레버리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 발행을 했는지 알만한 거죠. 이제는 그러한 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는 겁니다.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는 거죠. 미국도 36조 달러라고 하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패드에서 부채를 한도를 증액시킬 수 있는 담보가 없는 겁니다.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1929년의 대공황, 그 당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금값이 그 당시 48% 올랐습니다. 지금 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사죠. 중국 중심으로도. M7을 중심으로 AI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일부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성장 기대감으로 미국의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오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해치를 하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해치 수단으로서 명확하게 지금 규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성격 자체가 그들만의 하나의 투자 생태계지 전 세계 생태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세계 경제 상황이죠. 관세를 중점적으로 한 경제 운영, 트럼프의 성장을 기대한 주식시장의 급등 상황, 미국 월가에 금을 안전자산으로 해치하려고 하는 금의 수요의 급증, 대공황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나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는 1929년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대체 화폐를 또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결국은 파생 상품 아니에요?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서 가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생 상품에 많이 달러가 가 있어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5조 원 정도 있었는데 5년 만에 10조 원이 됐고, 업비트가 7조 7천억. 한 곳이 또 있죠. 2.2조 원 정도. 거래소. 업비트가 거래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배 이상 급증했죠. 10조 원의 시장.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상황이 실물 경제는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필요 이상의 급등을 하고 있다. 거품이죠, 그건.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지금 거품 꺼지고 있지만 아직도 내관입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회사들이 사무실을 차리질 않는 거예요. 폐업이 늘고. 물론 재택근무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의무적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부동산으로 약 10년간 경제 성장률을 2010년부터 떠받쳐 왔죠. 그거에 대한 한계. 지금 꺼지고 있죠. 한국의 가계부채.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의 75%가 부동산, 아파트. 중국은 80%. 미국 국민이 소득의 70%가 자본소득.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자본소득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세계가 돈을 갖고 파생상품을 만들고 그 파생상품을 담보로 해서 다시 파생상품 만들고 이런 버블을 지금 많이 키워놨어요. 2008년에 한번 꺼졌지만 그건 모기지 부분이고, 세계 전반적으로 나타난 자산의 버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의 제조업에 치명타를 줍니다. 실물 경제가 위축돼요. 물물 교환이 적어지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올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회전이 되질 않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다 꺼지겠죠. 미국이라고 안 꺼지겠어요? 거기에 또 하나 내관이 있죠. 엔캐리. 3경, 4경 되는 엔캐리 자금. 전 세계의 금융회사, 일본이 빌려준 돈이 3, 4경 아니에요? 일본은 본원소득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그런 엔캐리의 청산에 대한 위험,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냐, 아니면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지도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국만 발전하고 성장하고 미국 국민만 소득이 증가하면 세계가 평온할까요?
미국만 그렇게 전 세계의 생태계에서 예외주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생태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풀을 제거하면 사자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풀을 먹은 영양이 또는 물소, 들소가 있어야 사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풀을 제거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시적인 현재의 세계 경제의 상황을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놓고 또 화폐 시장을 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KDI 한국개발원하고 내외경제연구소도 국책기관이죠. 산업은행, 한국은행, 기재부, 산자부 관련된 부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침체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IMF나 2008년도 코로나 이런 부분들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 아닙니까?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최소화시킬 거냐에 대한 나름의 시나리오가 ABC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공황시키는 원인을 발생하면 안 돼요. 자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전국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왜 자멸을 해요? 외부 통제하기도 바쁜 상황인데. 가장 무능한 아군의 장수가 가장 무서운 적인 겁니다. 빠르게 내부적인 통제 가능한 리스크 제거를 종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행정부의 강요들과 여야 정치인, 또 국가 원로분들, 시민단체, 노동계, 많은 분들이 국가 비상 경제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보실 상황이다. 이 30평짜리 문구점 하는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하나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이 빨리 마무리되고 안정을 찾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